네, 안녕하세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의 송성엽 대표입니다. 일단 현재 우리나라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우리나라 기업이나 산업의 상태가 어떻고 우리나라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은 어떤지, 이게 우리 주식시장 그리고 나아가 글로벌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펀더먼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일단 우리나라의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공업화, 산업화가 시작된 게 이제 빠르게 보면은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 한 100여 년, 그리고 좀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이렇게 공업화를 이룬 1960년대 이제 경제개발 계획 이후 보면 60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지금부터가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이 역사적으로 가장 강할 때가 아닌가.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로 보면은 과거 고도 성장을 했던 70년대, 80년대가 분명히 높겠지만은 성장의 질이나 그다음에 앞으로의 성장의 가능성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강한 국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이제 그 성장의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 성장의 양으로 놓고 봤을 때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OECD 37개 나라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일 마이너스 성장을 덜 했죠. 마이너스 한 0.9% 성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내수가 좋았냐? 아니면은 우리가 방역을 안 했느냐?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모임을 제재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느냐면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거리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재를 했어요. 그래서 내수 부분이 성장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 미만이라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냈었고요. 금년도 보면은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이 플러스 성장을 크게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워낙 마이너스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년에 플러스 성장을 꽤 하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헷갈려요. 작년에는 다 마이너스고 금년에는 다 플러스니까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2019년 말 대비 이제 금년까지의 성장을 놓고 어디가 많이 성장을 하겠느냐라고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미국만 제대로 된 플러스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마이너스고 플러스 성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거의 아주 미미한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또 하나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먼저 맞았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먼저 풀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는 백신 이펙트가 반영된 성장이고, 우리는 연초에 이미 백신을 3분기 말 정도에 집단 면역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우리가 한 2.5% 정도 2019년 대비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가 데이터를 좀 수정 발표를 했었죠. 보시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봤었던 금년 경제 성장 목표치는 3.0% 정도였었는데 3.2%, 그러다가 OECD에서 3.5로 올렸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서 4.2% 정도까지 성장을 하는데, 이 부분이 내수 경기가 많이 좋아져서 내수 경기를 많이 부양해서 올라간 수치가 아니고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서 올라간 수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다라고 볼 수 있겠고, 2022년도 3% 성장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백신 이펙트가 내년부터는 꽤 나올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러한 것들은 그러면 왜 이런 정도의 높은 좋은 결과가 나왔냐? 다른 나라들하고 뭐가 얼마나 달라서? 라는 이제 물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을 구성하는 게 보면은 과거에는 전통 산업군들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그 자본 투하된 자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성장 고용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하는 품목들이 있었잖아요. 예전 화학, 철강, 조선 뭐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시크릿한 산업들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테크 중심, 그다음에 컨텐츠 중심의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다 이제 경쟁력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전통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 분야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2006년에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40% 가까이 점유하다가 내년에 중국에서 대규모로 조선 산업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다시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극복했습니다. 금년 1, 4분기도 우리가 수주 기준으로 하면은 신규 수주 기준으로 하면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을 넘어섰는데 물론 2006년, 7년에 같은 대규모의 그 발주가 없었기 때문에 발주량이 적은 가운데 우리가 좀 더 높아진 거 아니냐라고 평가절하할 수도 있지만은 어찌됐든 중국이 그렇게 대규모로 투자를 했던 산업에서 우리가 다시 시장 점유율을 끌고 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 전통 산업에서도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테크 산업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할 게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이제 DRAM, 낸드 같은 경우에는 10년째 점유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이 한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후발 국가들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가지고 산업의 선도주의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투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수십조 위안 규모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결국은 실리콘 베이스의 메모리 산업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2개 회사와 마이크론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갈륨 비소 질화 갈륨 베이스의 메모리 산업으로 재투자가 들어갔거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그 전통 산업하고 새롭게 떠오르는 4차 산업의 중간 정도 단계에 있는 메모리 산업도 이 정도의 높은 그 글로벌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게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인데, 저희가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가 금년에 여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월풀이나 월풀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금년 1, 4분기에 드디어 LG전자가 이 3, 4를 합쳤을 때의 시장 점유율을 다 초과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더 밑에 있긴 한데 가전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생활에 굉장히 밀착해 있는 이런 생활 가전도 우리가 1등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러한 부분은 베이스가 LG전자가 물론 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K 컨텐츠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산업이 경쟁력을 많이 획득할 수 있는, 소비재 분야에서 많은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K-팝으로 대표되는 K 컨텐츠의 힘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요거는 이런 생활가전뿐만이 아니고 음식료를 포함한 전반적인 소비재 산업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굉장히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불과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MS가 굉장히 낮았어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근데 작년부터 글로벌 MS 1위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뭐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뭐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뭐 실체가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 수출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금년 1, 4분기 전체 기술 수출은 작년 전체의 반절 정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비드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백신 생산국으로서 백신을 아직까지 개발하지는 못했지만은 백신을 가장 안전하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의 현재 위치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몇몇 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 산업뿐만이 아니고 새로 부각되는 산업, 컨텐츠를 베이스로 하는 산업, 테크를 베이스로 하는 산업에 대해서도 점점 우리가 글로벌리 MS를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서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탈 자체를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안 올라가잖아요. 기업도 실적도 좋아졌다고 그러고 경기는 계속 좋아진다고 그러고 근데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데 걱정되는 게 있죠. 이제 항상 물가죠. 오늘도 그 6월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일단 조만간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 안 한다고 그랬다 점점점 한다는 얘기를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냥 금리 인상까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도 국채 매입을 좀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보시면은 너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미국이나 한국 산업 구조로 보면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선제적으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죠. 경기가 좋아진다고 그러면 국채금리 따라서 올라가고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그림들이 꽤 나타났었어요.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요. 올라가기 언젠가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은 주가는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은 주가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은 제가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왔던 90년대 초반부터 들었던 얘기예요. 사실 완만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의 이익은 증가할 거고 더군다나 경제 전체가 좋아지는데 경제 전체 중에서 좋은 애들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은 좀 더 플러스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의미로 나타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게 나타났을 때는 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과거 몇 가지 최근 20년간의 상황을 보시면은 물가가 올라갔을 때 기준금리가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요. 2004년 이때쯤. 그런데 2007, 8년을 보시면은 기준금리가 내려가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이 물가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돼 있는 게 10년 국채금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상황이 달라요. 그다음에 2014년에서 17년 기간 동안에는 또 같이 올라가요.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10년물 국채도 올라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이걸 갖다 그럼 지금에 있는 상황은 뭘로 설명할 수 있겠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물가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미국은 좀 연준의 스탠스는 아주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주 일시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게 보면은 20년간의 그 원유하고 이제 공업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구리보다 전기적 특성이 좋은 원소는 금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이나 백금. 근데 그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구리를 대부분 쓰죠. 특히 이제 4차 산업 같은 경우에 배터리나 아니면은 다른 뭐 최근에 비트코인 채굴하는 데도 구리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업적으로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뭐 하면 구리값이 많이 올라가죠. 근데 원유하고 구리값하고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거의 똑같이 같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금년에 5% 이상 갑자기 치솟았던 것은 작년에 마이너스 이펙트가 워낙 컸던 거죠. 보시면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작년 4월물 원유가 마이너스 가격을 나타냈었잖아요. WTI가 뭐 현물 가격도 한 뭐 20불 미만으로 떨어지기도 했었고 일시적으로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베이스 이펙트 때문에 이렇게 높아지긴 했는데 그럼 다시 내려올 거냐? 저는 그러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는 게 역설적이게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정책이 아마 바이든 행정부 내내 지속될 거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민주당 보통 한 정권이 8년 정도 간다고 보면은 앞으로도 한 7년 정도는 그런 정책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원유 가격을 통제할 방법이 많이 사라져요. 그동안에 원유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걸 막는 건 미국의 셰일 오일이었었는데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들이 많이 공급이 되면서 그 오펙에 대항해 가지고 이제 서로 가격 전쟁을 많이 했었잖아요. 뭐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유가가 많이 빠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적으로 오펙 의지에 따라 가지고 유가가 많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만약 뭐 경기가 물론 급락한다고 하면은 유가가 많이 빠지겠지만은 그럴 상황은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유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고, 구리는 어쨌든 4차 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동안에 성장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구리 수요는 늘 텐데 이렇게 구리 가격이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지금 2000년 초반까지 데이터이기 때문에 LME 기준이 아니고 시카고 선물거래소 기준 좀 더 높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뭐 톤당 9천 몇백 달러로는 표기가 안 돼 있긴 하지만 이건 같은 모양은 똑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은 구리광산에 채굴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생각보다 신규 채굴을 하고 있는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럼 뭐냐? 수요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은 공급을 추가적으로 못 늘리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측면에서 크게 두 가지. 원유하고 구리 가격이 많이 안 빠지게 되면은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가가 그러면 상승한다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주가가 꼭 빠지느냐?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지난 20년간 여기는 미국 물가하고 미국 금리하고 S&P 지수의 상관관계를 쭉 그려놨어요. 보시면은 2004년 5년 동안에 기준금리 아까 많이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기준금리 많이 올라갔을 때 물론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준금리 올렸지만은 그 중간에 보면은 S&P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었다고 그랬죠. 2016년, 17년, 18년 가장 최근에 OECD 경기세능 지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던 경기 호황 국면에서 보면은 일단 다 올라가요. 기준금리 올라가고 주가도 올라가고 10년 금리도 올라가고 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물가가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런 관념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올리기 전에 테이퍼링을 하는 국면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유동성이 좀 줄긴 하거든요. 시장에서 줄 수밖에 없죠. 이제 계속해서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채권이나 국채나 모기지 채권을 계속해서 중앙은행이 샀었는데 사던 것을 멈춰버리면은 돈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동성이 줄기 때문에 좀 불안하죠. 그런 국면에서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굳이 없다. 그리고 펀더멘탈은 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제가 이 그래프를 이제 왜 들고 나왔냐면은 미국에서 그 GDP 대비 그 국가부채 비율이 갑자기 높아지는 국면이 두 번 정도 있어요. 2011년에서 13년 국면하고 그다음에 작년이었죠. 일단은 급격하게 높아져요. 그러면은 국채금리가 굉장히 높으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세수는 제한적인데 지불해야 될 이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건성성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국면을 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성장률에서 이런 걸 빼다 보면 금리를 빼면은 마이너스가 나와요. 거꾸로 빼야죠. 금리에서 성장을 빼면은 실질금리는 인플레이션을 뺀 거죠. 실질금리에서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나와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국면을 유지를 해야 그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금리를 많이 못 올릴 거다. 근데 또 하나는 금리를 올려도 별로 장기 금리는 안 올라갈 거다라고 나중에 말씀드려야 할 걸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과거에 이제 경기 순환이 뚜렷했던 시기 있잖아요. 경기가 좋았다 나빠했다 이런 3년짜리 사이클 까먹었는데 단기 경기 순환 사이클, 중기 순환 사이클, 장기 경기 순환 사이클 얘기를 많이 했던 걸 기억을 하실 텐데 그거 보면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를 많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 수요가 늘고, 그럼 금리가 올라가고, 그럼 도중에 시중에 이제 돈줄이 마르고 이러면 이제 주가도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났었거든요. 그건 어느 산업이 중심이 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화학, 철강, 정유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산업의 중심에 있을 때는 한번 투자를 하게 되면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져요. 근데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게 아니고 자, 그 테크 중심, 아이디어 중심, 컨텐츠 중심의 산업이 되게 되면은 경기가 많이 좋아진다고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금 수요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따라서 못 올라가요. 최근에 보시면은 한 달 가까이 미국 장기 금리가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금리 자꾸 올린다고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그럼 장기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경기가 계속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때문에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의 기업의 자금 수요는 경기 사이클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아졌다, 굉장히 적어졌다 하는 식의 그런 그 자금 순환 사이클은 나타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성장을 많이 하는 산업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데파이낸싱을 많이 했어요. 돈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빌리거나 회사채를 찍거나. 근데 요즘은 다 안 그렇잖아요. 거대 유니콘 기업으로 커지 못했던 간에 자금 조달 방식이 에쿼티 파이낸싱으로 바뀌었잖아요. CB를 찍든 RCPS를 발행하든 뭘 하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주로 그 부채부 시장,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나 아니면 은행에 돈을 빌리는 쪽에서의 그런 금융 형태는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경기, 그다음에 기준금리, 장기금리의 사이클이 과거에 봤던 거하고는 많이 다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을 앞에 드린 것처럼 뭐 금융시장 여건도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는 부분하고 우리 경제가 많이 튼튼해졌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면은 뭐 컨트롤 리스크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남북 분단이 한국의 밸류에이션을 많이 떨어뜨린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그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여러 번 이제 북한 문제들이 터졌었죠. 예전에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김일성 죽을 때도 있었고 뭐 김정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럴 때마다 외국인들은 주식을 하나도 안 팔았어요. 샀어요. 만약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만든 거는 외국인일 텐데 외국인들은 사실 그런 컨트롤 리스크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저희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큰 거는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산업구조 문제 같아요. 우리나라가 적어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규모 장치산업 중심의 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확 좋아지고 영업을 벌리기 때문에 고정비가 꽤 큰 산업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급격히 이익이 나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 보면 우리는 맨날 디스카운트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경기가 나빠지면 굉장히 비싼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PBR을 놓고 보면은 PBR은 항상 싸게 보여요. 싸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 역시 마찬가지예요. 장치 산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ROIC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컨텐츠 베이스로, 테크 베이스로 하는 회사들 보면은 별로 투하된 자본이 없잖아요. 투하된 자본이라고 해봤자 책상, 의자 몇 개하고 컴퓨터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ROIC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ROE의 문제가 아니고 ROIC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면은 산업 구조가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한국을 더 싸게 볼 필요가 없다라는 측면이 하나 이제 제일 큰 거에 하나 있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 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거의 최상에 있고 그다음에 국가 건전성도 최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간과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보면은
작년에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한 50% 남짓. 근데 일본이 250%가 좀 넘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작년에 많이 올라가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125% 정도 돼요. 근데 금리가 굉장히 높으면은 GDP 대비 국가비 지출이 낮다고 해서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지급해야 될 이자가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데 일본이 이제 기준금리가 제로금리 수준 비슷하지만은 우리도 보면은 뭐 기껏 1%대,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이제 뭐 이렇게 공기업까지 합치면 어쩔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공기업은 어려워지면 민간에 매각하면 되거든요.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공기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을 많이 없앨 거다라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과거에 대주주 전형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대주주 가치하고 소액주주 가치가 달랐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도 소액주주거든요. 소액주주 입장에서 대주주가 대부분의 이익을 많이 챙겨가는 거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돼야 되죠. 소액주주 가치로 보면은 싸다고 했는데 안 쌀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그다음에 대주주의 이제 마인드가 좀 강화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을 보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낮은 배당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주 행동들도 많이 보이고 이러면서 이것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가 IMF 이후에 산업이 붕괴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벤처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많이 있고, 민간 쪽에서도 정부와 매칭해서 계속적으로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계속 바뀌는 와중에도 20년 넘게 지속되는 정책이고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스타트업 벤처에 대한 지원이 계속해서 되는 한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상장되고, 최근에 나타나는 기업들은 대부분 4차 산업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디스카운트를 많이 해소시켜 줄 거다. 아직은 긴가민가 하고 있지만 또 제가 보는 눈에는 좀 이렇게 보여요.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뭐 국뽕을 주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코셔스한 입장을 많이 보여왔었었는데, 지금까지 이 시장에서 한 3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그 나타나는 지표들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폭이 많이 짧아질 텐데, 그러면은 이제 결론이죠.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환율 보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지금 경상수지가 보면 수출이 작년 뭐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이제 금년에도 수출이 굉장히 좋을 텐데, 일반적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이 확대가 되면은 환율이 하락하겠죠. 원이 강해질 테니까. 근데 이 예외적인 면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유가나 원자재가 굉장히 강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일방적으로 원자재를 수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자재가 강해서 경상수지가 흑자폭이 좀 줄게 되면은 환율은 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이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뭐 이 정도 유가 한 70불대 수준에서는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 줄어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강해지게 되면 대부분 외국인이 순매수 기조를 보여요. 몇몇 국면, 조금 일부 국면 제외하고는. 한국이 이제 급등해가지고 주가 이제 한국 비중을 좀 줄여야 될 때를 빼고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순매수가 되면은 대부분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저도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안 보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 그 상장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올 때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그러면 이제 뭐가 좋냐? 갑자기 원래는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코스피 그래프는 원래 프레젠테이션 하기 맨 처음에 보통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보통 이런 그림인데, 이제 이걸 왜 갑자기 보여줬냐? 맨 마지막에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굉장히 작년 말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금년 4분기 아니면은 빠르면 3분기 될 수 있겠지만 늦어도 내년 1, 4분기 안에는 고점을 찍고 내려갈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 선행지수가 고점을 찍으면은 코스피 지수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하락을 했어요. 근데 미국은 ISM 제조업 지수에 등락하고 S&P 500의 등락이 상관계수가 없어요. 원래 있다가 없어졌어요. 2010년 이후에 아이폰 출현 이후에. 애들도 산업 구조가 바뀐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바뀌었으니까 다른 일이 생길 거잖아요. 뭐가 올라가고 뭐가 들어갈 거냐. 이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장치산업 주식들이에요. 그게 대부분 가치주들이고. 그러니까 대규모 자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고정자산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PBR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근데 얘들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확 생겨서 굉장히 이익이 빠른 속도로 늘어요. 결국은 실제 호전주가 주가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그런 영역에 있는 주식들의 실제 호전 델타 값은 이제 줄어들 거다. 심지어는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2010년 초반에 나타났던 그 아이폰으로 이제 우리가 상징 지어지는 4차 산업의 큰 생태계 안에 들어있는 산업들, 테크 베이스, 그다음에 바이오 베이스, 컨텐츠 베이스의 산업들은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지수의 진폭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과거에 비해서. 이게 물론 이게 지금 로그 차트이기 때문에 이 진폭을 그대로 보시면 되거든요. 위로 가면은 이제 지수에 맞게끔 했는데 지금 그 어찌 보면은 2010년 이후에 주가가 거의 박스권을 보이다가 다시 또 이제 올라가는 국면이 하나 나타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많이 빠지면 뭐 3천,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은 3천까지는 저는 잘 보고 있지는 않은데 올라가면 높게는 4천, 좀 낮게는 한 3,800 정도 포인트의 박스가 좀 이어질 거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산업 비중이 그래도 장치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경기 순환 주식들이 꽤 있기 때문에 S&P의 모습에서 보였던 그래프는 나오기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까지 뭐 그 경기 선행지수의 흐름하고 무관하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이런 전통 산업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좀 더 이렇게 계속해서 기업 실적이 계속 개선되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작년처럼 이렇게 쉬운 시장은 또 없을 거고, 뭐 그 전처럼 어려운 시장도 없을 거예요. 아마 과거에는 산업만 빠지고, 근데 작년에는 사기만 하면 오르고, 올해는 오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는데 그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산업에 속해 있는 그런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시면 아무래도 좀 더 편하게, 잠깐 주식이 물려 있더라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은 결국은 좀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고 그냥 싼데? 라고 사게 되면은 오래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싼 주식에 대해서 행동주의가 뭐 들어오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싼 주식 사놓고 내버려 두다 보면은 또 그냥 주가가 뭐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적정 주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은 긴 흐름에서 보면은 적정 주가에 있는 순간은 찰나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주가는 싸지거나 또는 비싸지거나 둘 중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비싸질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비싸질 주식. 그러면 비싸질 주식은 패션인데 그 패션을 만드는 것은 산업 구조와 금융시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 좀 성공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 시장의 이제 금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